1번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량으로 1일 체중 kg당 mg수로 표시하는 것은 답은 2번 1일 섭취 허용량 괄호 열고 ADI입니다. ADI는 Acceptable Daily Intake의 약자예요. 허용 가능한 하루의 섭취량이죠.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약이나 식품 첨가물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일 섭취 허용량 ADI. 2번 바지락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답은 1번 베네루핀입니다. 자, 우리 동물성 식중독 중에 조개류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모시조개라든지 바지락, 굴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이 바로 베네루핀이었죠. 그리고 자, 스스스 했죠. 섭조개는 삭시토신. 대합도 있어요. 자, 삭시토신이죠. 얘네들은 자, 신경마비.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시옷. 모시조개 바지락굴. 모시조개 바지락굴은 배에 실었어요. 바다에서 나니까. 자, 모시조개 바지락굴을 싣고 어디 있지? 배에 있네. 베네루핀.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솔라니는 자, 태양이란 뜻이 있죠? 자, 감자의 녹색이나 쌍남 부위에서 나는 독성분이고요. 무스카린과 아마니타톡신 같은 경우는 독버섯에서 생기는 독성분입니다. 독버섯. 3번 다음 중 잠복기가 가장 짧은 식중독은 자, 잠복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은 1번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입니다. 잠복기가 평균 3시간이에요. 다른 식중독, 기본적으로 우리 식중독은 잠복기가 이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 평균 3시간이 걸린다는 거, 잠복기가 가장 짧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언을 하면은 황색 포도상 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이에요. 독소형 식중독은 독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독을 세균이 있는데 세균이 식품 안에서 이 세균이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이 독을 우리가 인테이크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4번입니다. 산이 많은 식품. 나머지 1번과 2번과 3번은 세균 번식이 잘 되는 3대 요건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온도가 적당한 식품. 두 번째, 수분을 함유한 식품. 세 번째, 영양분이 많은 식품. 온도, 수분, 영양분은 미생물 증식의 3대 요건에 해당합니다. 5번 세균성 식중독과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을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세균성 식중독 2차 감염이 빈번함,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 2차 감염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자,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빈번함이 아니라 없음.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은 2차 감염이 빈번함. 자, 빈번합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은 쉽게 말해서 식중독이잖아요. 음식을 잘못 먹고 생기는 병이에요. 식품 매개 질환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소화기가 감염되어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은 이 병원성이라는 것이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다양한 병원체가 있는데 이 병원체가 소화기계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 즉 다양한 병원체가 소화기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통칭해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자, 이 둘을 구분할 때 1번에서 4번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많은 균량으로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2차 감염이 없습니다. 이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생긴 거라서 2차 감염이 없기 때문에 식품만 잘 관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은 균량이 적어도 발병을 하고요. 세균성 식중독에 비해서 비교적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2차 감염이 빈번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소르빈산. 답은 4번 소르빈산. 자, 관능은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감각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향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조미료, 착색료, 착향료 등을 말하는 거죠. 자, 4번의 소르빈산은 가공식품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시켜서 가공식품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은 아닙니다. 보존에 사용된다. 자, 1번에 보시면 동클로로필린 나트륨. 1번의 동클로로필린 나트륨은 이제 수용액이 녹색입니다. 식품에 널리 사용되고요. 특히 껌의 착색에 사용이 됩니다. 2번에 질산 나트륨은 어육 소시지나 식육햄, 식육 소시지의 발색제로 사용됩니다. 3번의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의 감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7번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 지표가 되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아크롤레인. 자, 아크롤레인은 고온에서 지방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튀김이나 구이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하실 때 그럴 때 고온 조리 과정에서 아크롤레인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몸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폐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담배 연기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죠. 아크롤레인. 이름을 딱 보시면 롤처럼 올라가는 느낌 들죠. 담배 연기 뽀끔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서 아크롤레인이다. 이것은 지방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리할 때 아크롤레인이 내 폐를 망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환기를 하면서 요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 2, 3번은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휘발성 염기질소 VBN. 자, VBN. 얘는 어류 및 수산물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지표이고요. 처음에 어획 직후에는 근육내에 아주 적은 양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선도가 저하됨에 따라서 VBN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 암모니아 딱 봤을 때 느낌 안 좋죠. 자, 초기 부패 단계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트리메틸아민. 자, 트리메틸아민 1과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생선이 물속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나무에 걸려 있어. 나무 트리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부패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패 판정이 됩니다. 자, 물고기가 나무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썩어서 냄새가 안 좋겠죠. 자, 트리메틸아민입니다. 요 세 가지 휘발성 염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은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 지표가 되는 물질입니다. 8번 중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다량 축적될 때 건강장애가 일어난다. 맞죠? 자, 중금속 많이 쌓이면은 몸에 안 좋다라는 거 상식입니다. 자, 비중이 4.0 이하가 아니라요. 4.5보다 큰 원소입니다. 자, 그리고 생체 기능 유지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자, 철, 구리, 아연처럼 사람에게 필수 영양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답은 3번 옳은 것. 다량 축적될 때 건강장애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9번 이타이병과 관계 있는 중금속 물질은 답은 2번 카드뮴입니다. 2번 카드뮴. 이타이라는 말이 아프다라는 뜻이고요. 아프다 병이라고 하는데 이 카드뮴이 중독이 심하게 되면은 골절이 일어나거나 신체 조직이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프겠죠. 그래서 아프다 병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배울까요? 자, 카드 너무 많이 쓰면 남편이 카드 너무 많이 써서 한도 초과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아프겠죠.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드 쓰면 아프다. 카드 쓰면 아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치면은 이제 0.1초도 안 걸리고 답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수은의 중독은 미나마타 병인데, 자, 미나마타 지역에서 이 병이 처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미나마타병이라고 합니다.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의 섭취로 발생을 했고요. 주로 감각 이상이라든지 운동장애, 언어장애, 시야 협착, 이런 아주 심한 피로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수은 중독, 미나마타병입니다. 자, 크롬도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중독이 되면 크롬 중독병은 비염이나 인두염, 그리고 기관지염이나 폐암, 궤양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납도 중독이 돼요. 납 중독은 식욕부진, 복통, 피로감,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어린이가 납 중독이 되었을 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만 있으면 아프다. 카드만 있으면 아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에서 유래되는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자, 통조림입니다. 답은 2번 주석. 답은 2번 주석. 자, 통조림의 용기 재료로 주석판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답은 주석이 되겠습니다. 11번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답은 4번 1년. 답은 4번 1년. 자, 식품위생법에 보시면 54조의 결격 사유가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1호에서 4호까지 있습니다. 4호를 보시면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년이 지나면 면허를 받을 수 있겠죠? 다시 문제를 보시면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자, 얼마의 기간? 1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2번 식품위생법상 출입 검사 수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답은 2번 관계 공무원은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채소량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 자, 틀렸습니다.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채소량의 양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다. 출입해서 실시한다. 검사한다. 맞고요. 관계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들어갈 수 있겠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법조문을 보시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보면 출입, 검사, 수거가 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호, 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호에 보시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과목에 해당하는 출입, 검사, 수거 등의 조치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목을 보시면 영업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으로 사용하는 식품 등 영업시설에 대해서 하는 검사할 수 있다. 아까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목을 보시면 과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채소량의, 그렇죠, 채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할 수 있죠. 자, 우리 아까 틀린 지문이라고 했던 2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번에 보시면, 다목에 보시면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아까 3번에 해당하는 거였죠. 열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고요.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쭉 해서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그리고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게 4번 지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시죠? 상식전에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출입해서 검사해서 수거를 할 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은 이러이러한 필요한 채소량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3번 일반 음식점의 모범업소 지정 기준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일회용 물컵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일반 음식점의 모범업소 지정 기준이 아닙니다. 일회용 물컵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화장실에 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 지문. 주방에는 입식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에서 일반 음식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의 구조는 자,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되고, 자, 마시기에 적합한 물 공급, 배수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업소 안에 방충시설, 쥐막이 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은 공개되어 있어야 되고요. 입식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냉장시설,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객식 및 객석을 한번 볼게요. 자, 손님이 불편하지 않는 구조 및 넓이어야 하고요.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고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벽이나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 일회용이 밑에 있는 일회용 컵이랑 헷갈릴 수 있어서 문제에 출제된 것 같아요. 일회용 위생종이, 에어타월은 화장실에 있어야 합니다. 자, 종업원을 보시면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하고 개인 위생 지키고 있어야 되며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밖의 사항을 보시면 우리 문제에 나왔죠.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 보시면 일회용 물컵을 사용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4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답은 4번 식품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한번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래서 식품에서 식품의 안전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번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은 답은 4번 빵가루입니다. 자, 빵가루 소분업 판매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원하는 만큼만 덜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전분, 식용유지, 식초 안 됩니다. 자, 시행령을 보시면 시행규칙을 보겠습니다. 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 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 판매업 영업자가 수입 판매한 식품으로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자, 이 부분이 소분업 판매한다라는 뜻이에요. 소분업 판매. 그런데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가에서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소분업으로 판매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소분업 판매할 수 없다. 통, 병조림,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식초, 전분, 알 가공품, 유 가공품은 소분업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앞에 보시면 전분, 식용유지, 식초가 다 있었죠? 자, 전분, 식초, 식용유지, 유가공품에 해당하죠? 이 모든 것들은 자, 소분업 판매할 수 없습니다. 16번 탄수화물의 조리 가공 중 변화되는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호화. 자, 호자가 풀칠할 호자죠. 자, 풀처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녹말에 물을 넣어서 가열할 때 부피가 늘어나고 점성이 생겨서 풀처럼 끈적끈적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호화가 되겠습니다. 3번의 유화라는 것은 물과 기름 등 서로 섞이지 않은 두 액체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것을 말하죠. 식품 분야에서는 마요네즈, 드레싱,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에 유화제가 사용이 되고요. 산화라는 것은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전자를 잃는 화학 반응을 말하는데 식품에서 산화는 영양소 파괴, 변색, 유해물질 생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방지제 첨가하면 됩니다. 17번 색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식초를 넣는다. 자, 틀렸습니다. 식초 넣으면 안 되고요. 녹색 채소를 데칠 때는 소금을 넣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식초가 산성분이잖아요. 자, 산성분은 이제 녹색 채소의 색깔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산성 성분이 최대한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제 이때 소금을 넣어주면은 이제 녹색 채소 안에 있는 세포의 세포액이 농도가 더 진하잖아요. 이제 이 데치는 물의 농도가 비슷해지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그러면 산성 성분이 덜 빠져나옵니다. 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색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녹색 채소를 데칠 때는 물을 충분하게 만약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산성 성분이 일부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농도가 옅잖아요. 그래서 산성 성분의 농도가 옅기 때문에 채소의 색깔 변화가 덜 진행됩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3번을 보시면 연근을 졸일 때 식초를 넣는다고 했는데, 자, 이 식초는 색깔을 옅게 하고 색깔을 변색시키는 안 좋은 단점도 있지만은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도 해요. 따라서 연근을 졸일 때는 식초를 넣어주면은 연근이 물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되죠. 따라서 연근 졸일 때는 식초를 넣는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매실찌를 담글 때 소엽, 가로 열고 차조기 잎인데 이 차조기 잎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깻잎같이 생겼는데 색깔은 약간 불구스름해요. 이것을 넣어주면은 착색제,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실찌 담글 때 소엽, 차조기 잎을 넣어주고요. 햄 제조 시 칠산칼륨을 넣어주면은 자, 햄의 고유한 색깔 안정화하고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미생물 성장도 억제하기 때문에 햄의 유통기한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18번 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해 색을 나타내는 식품은 답은 4번 홍차. 답은 4번 홍차. 자, 갈변 반응은 효소적 갈변 반응이 있고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세 개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인데, 자, 우리가 갈변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효소적 갈변은 첫 번째 의의, 식품 중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효소의 작용으로 산화중합해요. 그래서 갈색의 멜라민 색소를 생성시키는 반응을 말합니다. 자, 식품 속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소하고 만나서 멜라민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반응은 과실이나 야채 등의 식물성 식품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받아 공기와 접촉하였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산식품에서 게나 새우 등의 가공 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효소적 갈변으로 식품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홍차나 코코아, 자두 등 효소적 갈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자, 효소적 갈변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산소 제거. 자, 산소와 만나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요. 산소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압축 진공 포장, 질소 충전, 그리고 소금물, 설탕을 침지라는 것은 담근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하고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공기 중 산소와 접촉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갈변이 막아지죠. 그리고 기질 제거. 기질이라는 것이 자, 우리 화학적으로는 효소와 반응하는 분자를 의미합니다. 이 효소와 반응하는 분자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는 없지만 고구마를 생각해 보면 고구마는 기질이 대부분 껍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가서 갈변을 억제합니다. 자, 세 번째, 효소의 활성 억제. 자, 끓는 물에 데치는 것으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고 효소의 최종 요건을 비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산도 조절을 해서 효소를 활성화하는 것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산화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거죠. 이거 환원된다고 하죠. 환원제를 사용합니다. 비타민 C와 같은 환원제를 첨가하여서 항산화제잖아요. 항산화제를 첨가해서 갈변을 억제시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도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계속 산화가 되죠. 그래서 비가역적인 형태의 산화형이 되면 그 자체가 갈변 반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비타민 C가 시간이 지나거나 여러 가지 요건상 비가역적인 형태로 산화가 되는 것, 이거는 비효소적 갈변에서 나옵니다. 자, 비효소적 갈변은 효소작용을 받지 않고요. 식품에 함유된 성분이나 성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갈변되는 현상을 비효소적 갈변이라고 합니다. 비효소적 갈변의 대표적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이야르 반응. 식품의 비효소적 갈변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당류의 카르보닐기하고 단백질의 아미노산기가 가열에 의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갈색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공존하는 대부분의 식품에서 일어나는 갈색화 반응이고, 마이야르 반응은 식품의 색과 맛과 냄새 등을 향상시키지만은 리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의 파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간장, 된장, 빵, 과자, 커피 등에서 볼 수 있는 그 독특한 향과 색깔, 이것은 마이야르 반응으로 일어나는 갈변입니다. 두 번째 비효소적 갈변의 종류로 두 번째입니다. 캐러멜화 반응이라고도 해요. 당류를 가열을 하면 녹는 점에서 녹기 시작하고 그 이상의 온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점성이 있는 갈색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당의 함량이 많은 식품의 조리, 사탕 가공 중에 흔히 일어나고 색과 풍미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캐러멜화 반응에 의한 색은 약식, 캐러멜, 과자류, 푸딩, 아이스크림 등의 착색제로 이용되기도 하죠. 세 번째, 아스코르브산의 산화 반응입니다. 자, 아스코르브산은 다른 말로 비타민 C입니다.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는 모든 과실류와 채소류에 존재하고요. 비타민 C는 그 자체가 환원력을 지닌 황산화제입니다. 그러나 식품 중에 아스코르브산이 비가역적으로 산화가 되면은 기능을 상실하고 갈변 반응의 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타민 C 함량이 높은 감귤류 주스, 오렌지 분말 등에서 제품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아까 앞에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자, 분말 오렌지 같은 경우는 아스코르브산의 산화 과정, 산화 반응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었고요. 간장은 마이야르 반응, 캐러멜은 캐러멜화 반응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 반응입니다. 19번, 단맛 성분에 소량의 짠맛 성분을 혼합할 때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자, 어떤 맛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4번 맛의 대비 현상입니다. 맛의 대비 현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맛이 작용해서 주된 맛 성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맛의 상쇄 현상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의 맛이 섞여 있을 때 각각의 맛을 느낄 수 없고 조화된 맛을 느끼는 경우, 간장 같은 경우입니다. 간장은 구수한 맛도 있고 짠맛도 섞여 있는데 각각의 맛보다는 그냥 간장 맛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두 번째 맛의 억제 현상은 대비 현상과 반대죠. 그래서 주된 맛의 맛이 약화되는 현상입니다. 자, 맛의 변조 현상은 한 가지 맛을 느낀 직후에 다른 맛을 보면 원래 식품 맛이 아주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이죠. 20번, 브로멜린이 함유되어 있어 고기를 연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과일은? 답은 2번 파인애플. 자, 브로멜린이라는 것은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자, 이 단백질을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고기와 함께 조리하면은 브로멜린이 고기 섬유를 분해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Hey bro, I'm fine, I'm pineapple. 자, 어떻습니까? 성격이 엄청 연한 사람이죠. 고기를 연화시킵니다. Hey bro, I'm pineapple. 고기를 연화시키는 연화 작용을 합니다. 21번, 지방의 격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이다. 답은 2번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이다.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면 녹는 점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액체 기름이 고체 지방으로 돼요. 액체인 지방이 고체화되는 것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경화를 하면은 맛과 향이 우수하고 취급이 용이해지죠. 자, 경화유는 마가린이나 쇼트닝 제조에 이용이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 지방의 경화입니다. 22번, 어류의 염장법 중 건염법, 마른 간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3번 선도가 낮은 어류로 염장을 할 경우 생산량이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선도가 높은 어류로 염장을 해야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건염법이고요. 마른 간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금을 직접 뿌려서 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는 물간법이 있습니다. 물간법은 소금, 물을 이용해서 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는 건염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식염의 침투가 빠르다. 맞죠? 자, 소금을 직접 뿌리니까.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 맞습니다. 지방질의 산화로 변색이 쉽게 일어납니다. 자, 표면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가 잘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23번 대두를 구성하는 콩 단백질의 주 성분은 답은 4번 글리시닌, 답은 4번 글리시닌. 글리시닌은 대두에 함유된 주요한 단백질로서 전체의 90% 차지합니다. 자, 대두는 머리가 큰 사람을 보통 대두라고 하죠. 자, 머리가 커서 자꾸 걸려, 어디에 걸리니까 걸려서 기분이 안 좋아. 글리시닌입니다. 자, 글리시닌. 자, 너무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이렇게 놓으면 기억이 나죠. 대두를 구성하는 콩 단백질의 주성분은 머리가 자꾸 글리시닌입니다. 자, 답은 4번 글리시닌. 24번 간장, 다시마 등의 감칠맛을 내는 주된 아미노산은 답은 2번 글루탐산. 답은 2번 글루탐산. 글루탐산은 감칠맛을 내는 주요 성분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해주는 비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합니다. 1번의 알라닌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주고 근육 조직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면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합니다. 3번의 리신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 합성이 필수적이면서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주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고요. 트레오닌은 단백질 합성과 지방 대사에 관여하면서 면역 기능 향상에 기여를 하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합니다. 자, 감칠맛이 포인트죠. 감칠맛을 내는 주된 아미노산은 글루탐산입니다. 글루탐산. 열에 의해 가장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은 답은 1번 비타민C. 답은 1번 비타민C. 26번 가열에 의해 고유의 냄새 성분이 생성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포도주. 포도주는 가열이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고유의 냄새 성분이 형성됩니다. 자, 나머지 장어구이와 스테이크, 커피는 가열에 의해서 고유의 냄새 성분이 형성됩니다. 27번 연제품 제조에서 탄력성을 주기 위해 꼭 첨가해야 하는 것은 답은 1번 소금입니다. 답은 1번 소금. 연제품은 어육에 소금을 넣고 갈아서 맛과 향을 내는 부원료를 첨가하고 가열해서 탄력 있는 겔로 만든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묵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공 원리는 어육에다가 2에서 3% 정도의 소금을 쳐서 고기 가리를 하면 근원섬유 단백질이 녹아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질성이 있는 조레 형태가 되고 이 조레 상태를 다시 가열해서 탄력 있는 겔 상태로 만들게 되죠. 이게 바로 연제품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근원섬유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근원섬유 단백질이 이제 녹아져 나온다 했잖아요. 이 근원섬유 단백질은 물에는 녹지는 않지만 소금 용액에 녹아서 단백질 겔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연제품 제조에서는 소금을 꼭 첨가해야 되겠습니다. 28번 어떤 단백질의 질소 함량이 18%라면 이 단백질의 질소 계수는 약 얼마인가? 자, 질소 계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질소 계수는 질소 함량 대비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에요. 그러면 질소는 얼마만큼 들었고 단백질은 얼마만큼 들었느냐. 자, 18%가 지금 질소 함량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그 안에 질소는 18%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단백질이 100이라고 기준을 두었을 때 18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분수를 보시면 단백질이 100일 때 질소가 18이란 말이죠. 자, 마찬가지 질소 계수는 이 상태에서 질소 계수는 질소 함량 대비 자, 질소 함량 대비 함유된 단백질의 양 100이잖아요. 요거를 분수로 고치면 18분의 100이 되겠죠. 자, 18분의 100은 약 이제 5.56이 됩니다. 5.5555 이렇게 하면서 순환 소수로 이루어지니까 약 5.56이 되겠습니다. 29번 뇌가당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답은 1번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것. 답은 1번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것. 자, 메가당은요.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으로 구성된 것이고요. 엿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토즈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의 분류에서는 결합한 당의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단당류가 있고, 두 번째로 이당류가 있고, 세 번째로 다당류가 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당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당류는 단당류에다가 포도당이 결합된 형태의 당이에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지금 메가당이죠. 포도당 두 분자가 결합된 것, 엿당이라고도 하고요. 물엿의 주된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과당과 포도당 각 한 분자가 결합된 것, 이것은 설탕이라고도 하고요. 자당이라고도 합니다. 수크로스라고도 하죠. 이당류에 첫 번째 엿당이 있었고, 두 번째 자당이 있었고요. 세 번째 젖당이라는 게 있어요. 젖당은 유당이라고도 하고 락토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포도당과 갈락토스 결합이고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단당류에다가 포도당이 결합된 형태의 당인데 첫 번째 엿당이 있고요. 엿당, 메가당이라고도 하죠. 자, 여가당, 메당 같은 말입니다.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 결합된 당이고요. 두 번째 설탕 또는 자당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과당에 포도당 1대1로 결합된 것이고요. 젖당, 유당이라고도 하고 락토스라고도 하는 것은 포도당에다가 갈락토스가 결합된 이당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당류만 정리를 할게요. 30번 1g당 발생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은 답은 3번 지방입니다.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고요. 당질은 1g당 4kcal, 단백질 1g당 4kcal, 알코올은 1g당 7kcal입니다. 31번 냉동 생선을 해동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이며 영양 손실이 가장 적은 경우는 답은 3번 냉장고 속에 해동한다. 32번 식품의 감별법 중 틀린 것은 답은 3번 닭고기의 뼈 괄호 열고 관절 부위가 변색된 것은 변질된 것으로 맛이 없다. 자, 틀렸습니다. 닭고기의 뼈 관절 부위가 이렇게 튀겼을 때 보면, 튀긴 닭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변색이 된 게 있죠. 자, 이것은 냉동 과정 중에 적혈구가 파괴된 것을 그대로 가열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변질된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색깔이 있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맛도 그대로입니다. 자, 이 닭고기의 뼈가 변색된 것은 냉동 과정 중에 적혈구가 파괴된 것을 그대로 가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쌀알은 투명하고 앞니로 씹었을 때 강도가 센 것이 좋다. 맞고요. 생선은 안구가 돌출되어 있고 비늘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이 좋다. 옳은 지문입니다. 돼지고기의 색이 검붉은 것은 늙은 돼지에게서 생산된 고기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3번 다음 중 신선한 달걀은 답은 4번 깨보면 많은 양의 남백이 난황을 에워싸고 있는 것. 자, 신선한 달걀입니다. 깨었을 때 많은 양의 남백이 난황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에 달걀을 흔들어서 소리가 나는 것은 신선한 게 아니에요. 자, 달걀이 꽉 차 있어서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는 것이 신선한 겁니다. 삶았을 때 난황의 표면이 암록색으로 쉽게 변하는 것. 딱 보기만 봐도 신선하지 않는 느낌이 들죠. 난황이 샛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신선한 달걀이고요.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 있는 것이 아니고 까칠하며 광택이 없는 것이 신선한 달걀입니다. 즉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 있는 것은 오래된 달걀이라고 보시면 돼요. 34번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당화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답은 3번입니다. 50에서 60도씨. 50에서 60도씨의 온도에 효소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 자, 맥아라고도 하죠. 이것을 발효시켜서 만들게 되는데 미생물의 작용으로 엿기름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밥알 속에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당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엿기름을 당화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50에서 60도씨 효소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5번 많이 익은 김치 괄호 열고 신김치는 오래 끓여도 쉽게 연해지지 않는 이유는 답은 3번 김치에 존재하는 산에 의해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김치에 존재하는 산에 의해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산 성분은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김치를 넣어서 김치찌개를 하여도 김치가 잘 무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앞전에 우리 17번에 보면 연근을 넣을 때는 식초를 넣으면 연근이 물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된다는 지문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산에 의해서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잘 물러지지 않습니다. 36번 조리대 배치 형태 중 환풍기와 후드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답은 4번 아일랜드형. 아일랜드형은 섬형이라고도 하죠. 섬처럼 생겼다고 해서. 자, 주방이 이렇게 있으면 주방 가운데에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아일랜드 조리대를 두게 되죠. 따라서 여러 방향에서 작업할 수가 있어서 공간 활용이 아주 자유로운 조리대의 배치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풍기와 후드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7번 우유를 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답은 4번 이중 냄비에 넣고 저으면서 데운다. 냄비에 우유를 넣고 불로 데우면은 우유 안에 단백질이 응고되어 가라앉게 되고 가라앉은 부분의 바닥이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소도 파괴가 되겠죠. 따라서 중탑 냄비에 넣고 저으면서 데우면 영양소의 파괴 없이 데울 수가 있습니다. 38번 아래의 조건에서 당질 함량을 기준으로 고구마 180g을 쌀로 대치하려면 필요한 쌀의 양은 고구마 100g의 당질 함량 29.2g, 쌀 100g의 당질 함량 31.7g. 자, 이런 문제는 당질 함량을 기준으로 180g을 쌀로 대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당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쌀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구마 180g에 들어있는 당질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100g의 당질이 29.2g이기 때문에 자, 180g일 경우 자, 고구마 180g일 경우는 곱하기 어떻게 될까요? 29.2 곱하기 1.8을 하면 되겠죠. 100g일 때 29.2니까 자, 이 100g 곱하기 자 180g이니까요. 1.8을 곱하면 52.56입니다. 즉, 이 문제에서 자, 당질 함량, 즉 52.56g, 52.56g인가요? 네, 52.56g을 얻기 위해서 내가 쌀을 얼마만큼 대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쌀을 다시 넘어가 보면 쌀 100g당 당질이 31.7g이에요. 자, 그러면 100g일 때 자, 쌀 100g일 때 당질이 31.7g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쌀로 대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자, 이 52.56g을 구하기 위해서 쌀은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는 거 X 대 자, 고구마 180g에 대한 당질 함량이 52.56이죠. 우리가 얻고 싶은, 섭취하고 싶은 당질입니다. 얻고 싶은 당질이 52.56이죠. 그때 필요한 쌀이 몇 g이냐는 거죠. 자, 그러면 100대 31.7은 X대 52.56이니까 X는 31.7분의 52.56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약 165.8g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소수점 숫자를 좀 빼고 계산을 해도 돼요. 그래서 29.2를 약 30으로 두고 계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52.56이 아니고 약 5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4에서 31.7을 32라고 계산을 하고 54 나누기 32를 하면 1.66 얼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100을 곱하면 이제 1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이 약간 이제 165와 170 사이에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보시고 문제를 약간 어림해서 풀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림하셔도 되고, 이게 너무 이제 조밀조밀 해가지고 어림해가지고는 계산이 틀리겠다 싶으면 깔끔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소수점까지 다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9번 아래 보기 중 단체 급식 조리장을 신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순으로 배열된 것은 가, 위생, 나, 경제, 다 등 능률. 자, 어떤 순으로 배열해야 좋을까요? 답은 3번 가, 다, 나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위생입니다. 자, 그 다음 고려해야 될 것은 두 번째 능률입니다. 세 번째 경제. 자, 다시 한번 고려할 사항순을 보겠습니다. 단체 급식 조리장을 신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순서로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 그리고 위생 다음 능률, 그 다음 경제입니다. 위생 다음 능률 다음 경제. 답은 3번. 40번 스파게티와 국수 등에 이용되는 문어나 오징어 먹물의 색소는 답은 2번 멜라닌. 답은 2번 멜라닌. 멜라닌은 동물의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색소로서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피부색도 멜라닌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41번 수분 70g, 당질 40g, 섬유질 7g, 단백질 5g, 무기질 4g, 지방 3g이 들어있는 식품의 열량은 즉 에너지원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당질 40g이었고요. 단백질 5g, 지방 3g이었죠. 그러면 당질은 40g이고요. 자, 1g당 어떻게 됐죠? 4kcal였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되고요. 더하기 단백질 5g이라고 했죠? 5 곱하기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곱하기 4, 지방은 3, 그리고 지방은 1g당 9kcal입니다. 1g당. 자, 따라서 3 곱하기 9 하면 되겠고요. 계산하면은 160 더하기 20 더하기 27이니까 207이 되겠습니다. 즉 207kcal가 이 식품의 열량에 해당합니다. 42번 조리장의 입지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곳은 답은 3번 조리장이 지하층에 위치하여 조용한 곳. 자, 입지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조리장의 입장으로 적당한 거죠. 1번 급 배수가 용이하고 소음, 악취, 분진, 공해 등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사고 발생 시 대피하기 쉬운 곳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재료의 반입, 오물의 반출이 편리한 곳, 조리장의 입지 조건으로 적당합니다. 43번 버터의 대용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식물성 유지는 답은 2번 마가린. 답은 2번 마가린. 버터는 우유 속의 지방을 모아서 고체 형태로 가공한 것이죠. 따라서 동물성 유지라고 하고요. 마가린은 식물성 유지에 해당합니다. 44번 조미의 기본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1번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설탕, 소금, 간장, 식초입니다. 자, 조미의 기본 순서는 두 문자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설, 소, 간, 식. 자,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설탕, 소금, 간장, 식초입니다. 조미의 기본 순서는 설, 소, 간식. 설, 설탕, 소금, 간장, 그리고 식초. 설소 간식입니다. 5번 편육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삶기 방법은 답은 1번 끓는 물에 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삶는다. 자, 끓는 물에 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삶습니다. 고기를 삶을 때 끓는 물에 넣어서 근육 표면의 단백질이 빨리 응고되게 하면 수용성 물질이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자, 고기로 인해서 끓는 물의 온도가 내려갔다가 다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줄여서 삶게 됩니다. 고기를 젓가락으로 찔러서 잘 들어갈 정도가 되면 건져서 잠깐 찬물에 담갔다가 다시 꺼내요. 이것을 삼배 보자기나 깨끗한 행주에 싸서 무거운 돌로 눌러 놓았다가 고기가 굳으면 꺼냅니다. 뜨거울 때 눌러 놓아야지 젤라틴화가 된 결체 조직이 근 조직을 잘 결합시켜서 모양이 반듯하고 썰기가 쉽게 됩니다. 46번 단체 급식의 목적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피급식자에게 물질적 충족을 준다. 자, 단체 급식의 목적 중에 물질적 충족은 없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피급식자의 건강의 회복, 유지, 증진을 도모한다. 맞고요. 피급식자의 식비를 경감하고 영양교육과 음식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식을 실현한다. 맞습니다. 단체 급식의 목적은 대상자의 영양 요구에 맞는 양질의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47번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 식품을 잘고 연하게 조리하여 먹는다. 답은 3번 식품을 잘고 연하게 조리하여 먹는다. 자,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48번 젤라틴과 한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 젤라틴에 생파인애플을 넣으면 단단하게 응고한다. 자, 생파인애플을 넣으면 단단하게 응고하지 않습니다. 응고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20번에 나왔던 브로멜린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Hey bro, I'm pineapple 이렇게 고기를 연화시키는 거. 그 연화가 왜 일어나죠?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린이 젤라틴과 만나게 되면은 응고가 되지 않겠죠.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브로멜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파인애플이 들어간 탱글탱글한 젤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가열을 하게 되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맥을 못 추게 되겠죠. 따라서 파인애플 젤리를 만들 때는 꼭 파인애플을 가열하고 쓰세요.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지문을 보겠습니다. 한천은 보통 28에서 35도씨에서 응고되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굳는다. 맞고요. 한천은 식물성 근원입니다. 맞습니다. 해조류 등에서 뽑아내는 것이고요. 우리 젤라틴 같은 경우는 돼지나 소와 같은 동물의 뼈 등에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젤라틴은 젤리나 양과자, 푸딩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응고제로 쓰인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한천은 양갱을 만들 때 넣어서 쓰는 것입니다. 49번 밀가루 반죽 시 넣는 첨가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유지는 글루텐 구조 형성을 방해하여 반죽을 부드럽게 한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자, 글루텐 구조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밀가루 안에 포함된 글루텐 단백질은 반죽을 하게 되면은 서로 엉겨 붙어서 탄력 있는 망목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글루텐의 망목 구조가 반죽의 탄력성을 부여해서 음식의 부피와 조직감을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 유지는, 자, 유지가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글루텐 단백질 사이에 끼어들어서 망목 구조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죽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글루텐 구조 형성을 도와준다 라는 측면이 있고 방해한다 한다는 측면이 있죠. 자, 도와주는 것들은 소금이라든지 달걀, 그리고 우유, 물 등이 있고요. 방해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유지와 그리고 설탕이 있어요. 자, 다시 다른 답을 보면 소금은 어떻게 됐죠? 점탄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증가시키죠. 설탕은 질기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죽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고, 달걀은 어떻게 되죠?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점탄성을 올려주고 그리고 반죽을 질기고 단단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자, 글루텐 구조 형성을 도와주는 것과 방해하는 것 잘 구분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0번 원가 계산의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3번 경영 손실을 제품 가격에서 만회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원가 계산의 목적이 아닙니다. 원가 계산의 목적은 크게 가격 결정이 있고요. 원가 관리, 예산 편성, 재무제표 작성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원가의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 원가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격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51번 다음의 상수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답은 1번 급수입니다. 자, 상수 처리 과정은 첫 번째 취수, 두 번째 도수, 세 번째 정수, 급수 단계인데 취수란 말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취합하는 단계, 모으는 단계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도수라는 것을 정수장까지 이것을 이동해 주는 것, 보내주는 것을 말하고 정수는 그 취수한 그 물을 우리가 그대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역과 살균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이죠. 정수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정수 과정. 그리고 이 정수한 물을 가정이나 또 소요지에 공급하는 과정, 그 배수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급수라고 하는 겁니다. 13번 공중보건학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질병치료. 자, 틀렸습니다. 공중보건학의 목표는 보건교육을 하고 전염병을 관리하고 보건행정 등 우리 사회를 전염병으로 보호하고 예방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지문에 감염병 치료, 이미 걸린 것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1번의 건강유지 맞고요. 질병 예방, 지역사회 보건수준 향상, 예방적인 의미가 있죠. 이런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의 목표, 질병치료라든지 감염병 치료는 답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54번 생균을 사용하는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되는 질병은 답은 3번 폴리오입니다. 자, 예방접종을 할 때 쓰는 백신 있죠. 백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균 백신이 있고 사균 백신이 있습니다. 생균 백신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미생물을 산채로 만든 백신 체제고요. 그리고 사균 백신은 면역 원성은 보존을 시키면서 미생물을 사멸시켜서 만든 백신입니다. 이 생균 백신은 크게 세균성 백신이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성 백신이 있습니다. 세균성 백신은 결핵을 막는 BCG 백신이 있고요. 바이러스생 백신은 폴리오, 홍역, 풍진, 이하선염, 두창 등이 있습니다. 사균 백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거죠. 자, 종류로는 백일해, 콜레라, 파상풍, 그리고 발진 티푸스, 디프테리아, 비형 감염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1번의 파상풍과 콜레라와 백일해는 사균 백신이고 폴리오는 생균 백신에 해당합니다. 55번 돼지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불안전하게 가열하여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답은 1번 유구조충입니다. 자, 앞이 갈고리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무구조충은 소고기로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에 해당합니다. 56번 소음의 측정 단위는 답은 1번 데시벨. 답은 1번 데시벨. 자, 3번의 A에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얹은 것과 같은 것은 옹스트롬입니다. 옹스트롬은 0.1 나노메타에 해당하는 길이고요. 원자의 하나의 지름과 그 척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미지세계를 다룰 때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57번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그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답은 4번 결핵입니다. 답은 4번 결핵. 자, 인수 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으로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이동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서 동물로부터 전파될 수도 있는 그런 감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수 공통 감염병. 자, 그 중에서 병원체가 세균인 것이 결핵인 것이고요. 자, 공수병과 광견병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인데, 자, 광견병에 걸린 개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걸리게 되면 그것을 공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서 유명한 광견병이나 공수병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입니다. 58번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되어 경구적으로 침입되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 자, 경구적 입을 통하여서 침입되는 감염병이 아닌 것. 답은 1번 유행성 이하선염, 다른 말로 볼거리입니다. 자, 이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유행성 전염병입니다. 이하선이란 말 자체가 귀 밑에
샘이 있는데요. 기미샘이란 뜻입니다. 기미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통통 붓고 엄청나게 큰 아픔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파라티푸스나 폴리오, 세균성 이질은 자, 음식물 식수에 오염돼서 경구적으로 입을 통해서 침입되는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59번 적외선에 속하는 파장은 답은 4번 800나노미터, 답은 4번 800나노미터. 그림을 보시면 가시광선이 있고요. 자, 빨간색 외쪽 적외선 쪽이 파장이 긴 쪽이고요. 자, 보라색 외쪽 자외선 쪽이 자, 어떻게 되죠? 파장이 짧은 쪽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60번 매개곤충과 질병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답은 4번 벼룩과 렙토스피라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이 세균은 쥐나 야생동물이 먼저 감염되고 오줌이나 분변에 의해서 균이 퍼집니다. 자, 벼룩이 아니고요. 렙토스피라균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나머지는 잘 연결되었죠. 이는 발진 티푸스, 쥐벼룩은 패스트, 모기는 사상충증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잘못 연결된 것 답은 4번입니다. 자, 벼룩 아니고요. 렙토스피라균입니다. 자, 60번까지 모두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